김문수가 누굽니까? 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네네. 근데 노동부 장관을 한 사람의 부인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아, 망언이야 망언. 혐오를 조장하면 안 되잖아. 예. 혐오, 비하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당연하죠. 노동조합이 뭐가 잘못인데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설난영 여사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노조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 당시에 노조라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전 노조의 노조는 몰라요 사실. 제가 노조하게 생겼으니까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화적이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조를 접하게 됐단 말이죠. 카르텔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담합입니다. 담합.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르텔은 담합 행위예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 또는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행위 주체가 담합, 서로 조율된 행동을 하는 거. 같이 가격을 라면 회사들이 똑같이 가격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게 하는 게 전부 카르텔입니다. 네. 이 카르텔은 공정거래법상 다 금지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해주는 카르텔이 있어요. 그게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은 노동력이라는 생산 요소의 공급에 관해서 이 공급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이 공급 가격에 대해서 담합을 하고 사용자하고 협상을 하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뿐만 아니라 생산자 협동조합도 예를 들어 농협 이런 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공급량을 통제를 해요. 근데 제주도 가보면 적과라고 그래서 귤을 막 딴다고요. 섞어가지고 가을에 출하되기 시작할 때 노지 감귤 공급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얼마를 따라 이렇게 해서 그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감귤 조합에서 전부 다 이게 담합이에요. 근데 이걸 헌법이 왜 보장해주고 있느냐? 그거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금지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만나서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위적으로 방해하면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안 좋고 이제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는 건데 이 노동조합은 왜 허용해 주냐 하면 노동자들이 다 고립된 채로 공급을 하게 되면 임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원래 임금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야 돼요. 이론에 따르면. 그다음에 임금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야 되고요. 근데 노동력은 특수한 생산 요소여가지고 임금이 아주 높아지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이만큼 벌었는데 좀 놀지 뭐. 그다음에 임금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벌어도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일하게 돼요. 더 싼 임금에 일을 하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노동공급 곡선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곡선과 달리 역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자본주의를 하면서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 파멸적인 항구적 경쟁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담합할 권리를 준 게 이게 헌법이거든요. 우리 헌법의 노동 3권이라는 거는 이 카르텔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권 카르텔이라 그러고 건폭이라 그러고 물론 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사가 나올 수 있죠. 그거는 다 처벌하면 단속해요. 돼요. 처벌해요 다. 근데 노동조합 자체를 폭력 집단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헌법의 원리와 공정거래법의 원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농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농협을 왜 만들게 해줬냐 하면 소농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소농들은 무수한 공급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가격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농산물 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농사를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이어서 헌법에서 그걸 보장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몰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법적 카르텔이 진짜 이권 카르텔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희생시키는 카르텔들은 다 내버려두고 지금 정영진 씨 얘기한 약자들 노조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창부수라고 김문수 후보나 저 부인이나 막말의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심하죠. 그럼요. 저거는
본인들의 의식 수준,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좀 비판받아 마땅하고 예. 저런 분들이 부인도 저는 저런 거 자체가 노조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2차 가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최근 들어가지고 무슨 본인들 떼서 무슨 청렴하다 이런 거 했는데 네. 전 여기서 딱 규정을 하고 싶어요. 예. 양파 문수라고. 양파 문수. 이게 뭐죠? 까도 계속 나옵니다. 아. 지금 뭐 법카 사용 얘기 나오죠. 예. 그다음에 그 전현직 당시 근무했던 경기도지에 있는 노동조합들, 그다음에 근무했던 분들이 공개했어요. 당시 썼던 업추비 2,700만 원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가 없다. 네, 네, 맞아요. 상품권을 5천만 원 샀는데 어디 썼는지 모른다. 예. 오.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꼭 되돌려주고 싶은 게 만약에 네. 윤석열 검찰처럼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검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에서 했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한테 그대로 가해서 수사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설란형이죠. 네. 여사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하면은 네. 저런 얘기 하고 못 다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노동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근데 노조에 대한 인식이 저렇게 된다는 게 너무 좀 천박하고요. 예.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외모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수준 이하야. 저는 김문수 후보가 자진 사퇴할 급의 저는 발언이라고 맞습니다. 봐요. 네, 네. 아니, 수신제가가 안 되잖아요. 자기 가정도 지금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내란 정부 출신이 덤빕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아니, 그런 발언이라고. 아니 근데 난 진짜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이런 발언을 했으면 난리 아니, 났지. 진짜로 이거는 내가 과장 아니잖아요. 사실 휘청거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언론들이요. 보도를 제대로 해야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혜경 여사가 저런 아. 발언했다. 아 난리 났지. 이건 끝났다고 봐요. 예. 또 법과 사용한 것도 식사비 78,000원 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분명하게 언론 너무 개혁을 슬프다. 할 네. 계기가 만들어질 거고 네. 확실하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죠.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저쪽은 이런 발언들을 아니 어느 정도는 아예 용인해. 그래 뭐 저게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네. 너무 어이가 없어요. 항상 볼 때마다. 네. 이거 봐, 지금 매불쇼 보는 놈인데도 최욱은 골수 노조 얼굴이냐? 아 노조가 왜? 근데 노조가 나쁜 거니 노조가? 그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아 노조가 뭔데 왜? 노동조합이 왜? 그럼 너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아이디 읽지도 못하게 아주 더럽게 만들어놨네 이거. 아 그럼 진짜 걸렸네. 저도 언론 노조 했습니다. 아 노조가 뭔데 그럼. 왜? 그 노조하게 생긴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저런 발언 자체가 그런 천박하죠. 천박한 발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노조 혐오 이거 진짜 우리 사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조에 대해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우가 너는 빠져라라는 표정을 내가 있지 않느냐. 김문수 후보는 우리 유시민 작가가 할 말이 많죠. 왜냐면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는 운동권이었단 말이야. 같은 진영에 있었고 관계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부부 모두를 알았죠. 그 딸도 잘 알고 딸이 그때는 어렸는데 내가 그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는 94년인가 신한국당 입당했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이제 당선되면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텐데 김문수 씨는 이제 그 92년 총선에서 민중당을 했죠. 네 맞아요. 그게 망했는데 봉천동 고개 올라가는 그 왼쪽에 대학 서점이라고 그 설란영 씨가 서점을 운영을 했어요. 집도 그 건물에 같이 있었는데 그 딸이 6살 뭐 그쯤 됐나? 근데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민중당 해봐야 그거 안 된다고 김대중 총재가 되게 좋아할 스펙이라고 TK 출신의 서울대 노동운동 그러면 공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왜 되지도 않을 민중당을 하려고 그러냐. 민중당은 100% 이제 한 명도 당선 안 된다 했는데 그때 지금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진보가 아니고 민중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보기에는 덜 진보적이지만 민중을 속이는 건 아니지 않냐. 끝내 그 조언을 거절하고 민중당을 하다 망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독일 유학 가서 있는데 저쪽당에 가더라고. YS 대통령 인기 한참 좋을 때. 근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96년도 총선 박지원 씨하고 붙어갖고 됐어요. 근데 김대중 오른팔을 이겨서 더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안 되지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 비싼 국제 전화를 그때. 독일에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설란영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저하고는 정말 전화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 남편이 보안사에 잡혀갔을 때 나하고 같이 정말 밤낮으로 같이 다니면서 남편이 어디 갇혀 있는지 찾아냈고 법정에 매일 가서 메모해가지고 발언록 같은 거 전부 프린트해가지고 인권단체에 돌리고 시민사회에 돌리고 이거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말 농성도 많이 했고 밥도 같이 먹었고. 동지지 동지. 예.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뭐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무적인 의례적인 전화 응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싶어서 첫 마디가 예. 누구지 뻔히 알면서 전 독일에 있는 유시민인데요. 그 관계를 쭉 알면서 아는 정도가 아니지. 우리는 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오랜 기간 설란영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설량현 씨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전화를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사적인 대화를 해본 마지막. 이야, 그 톤에서 바로 느꼈구나. 예.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긴 받는데 그냥 축하 전화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 시절에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너는 루저고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예. 너는 뭐 독일로 도망갔지만 야, 우리는 여기서 국회의원 됐어 이제 이런 건데. 국회의원이 뭐라고? 설량현 씨가 최근에 갑자기 많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내잖아요. 노조는 못생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인데. 설란영 씨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다른 유력한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헐뜯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대통령 부인뿐만 아니라 어떤 단위의 공직 후보도 부인이 상대 후보의 부인을 헐뜯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대놓고 하잖아요. 예, 설란영 씨는 그때 구로 20단인가 있던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 부품회사 노동자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는 한일 도르코 지금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 그리고 자기 남편이 감옥 들락날락 하면서 그 뒷바라지 하러 다니고 뭐 구속자 가족으로서 투쟁하고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이게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더군다나 유시민을 이기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우리처럼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그래봤자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예. 김문수 후보는 어때요?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이 보수정당에 들어간 케이스가 적지는 않아요. 차명진을 차명진. 비롯해서 그 비슷비슷한 사람이 그 주변에 많아요. 그렇게 동화되지 않고는 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저 국힘당에 가서.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아, 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는 사회주의 혁명운동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 예. 근데 이제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해서 민중당을 했는데 그게 뭐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득표도 그렇죠. 못하고 망했잖아요. 완전 망했죠. 그러니까 이기는 방식을 찾은 게 저쪽 당으로 간 거죠. 그게 이제 이재호 씨나 뭐 그 밑에 차명진이나 뭐 다 그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권력을 못 잡는다. 그러면 진영을 바꿔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탄핵 때 처음에는 박근혜 탄핵을 찬성합니다. 박근혜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변하거든요. 박근혜 지지자로. 그러면서 태극기와 함께해요. 그 방식으로 그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데 그 대목이 제일 지금도 의아해요. 그 시점 이후의 김문수는 그냥 할배예요. 한때 똑똑했던 운동권 정치인 이게 아니고 그냥 할배라고. 그냥 할배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할배가 그냥 대통령 후보가 된 거는 사고예요. 어떤 고상한 어떤 심리학 이론이라 정치 이론으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거는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작업 공정이 흐트러지면서 완성품이 안 나오고 중간 제품이 그냥 나와버린 거 시장에.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근데 저렇게 사고가 나서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당선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왜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나 몰라? 그래. 할배와 사고.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할배와 사고. 아주. 원래 한시로 바꿔서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당원들이 실제로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당원들의 반대가 더 많았다는 이유로 바꿔치기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바꿔치기 되지 않은 후보가 나와버린 거죠. 참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할배라고.